만약에 전업주부가 있고 일하는 남편이 좋아요.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최소한 2~3시간은 육아를 전담을 해야 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안 하는 거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제가 보기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그렇게 거부하는 거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예. 자, 다시 이제 이혼으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초혼 연령이 30대니까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이혼 사유 좀 다른 편인가요? 네, 약간 다릅니다. 30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년 동안은 서로 계속 그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서 맞춰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맞춰 나가다가 잘 안 되면은 그때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30대 때는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서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알거든요. 그 사람의 장단점, 그 사람의 가치관. 그래서 슬슬 피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하기 싫은 일은 서로 피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요령이 생긴 나이입니다. 그래서 40대 때는 성격 차이보다는 약간 뭐 폭력 문제라든지 중독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없으면은 계속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나오는데 40대 때는 그런 중독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50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부분 자녀가 있어도 한 20년 결혼 생활을 하면은 자녀가 다 커요. 자녀가 크면은 갑자기 부부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단점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유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아이들 컸으니까 뭐 모임도 나가고 동호회도 나가면서 이제 자아를 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유 저 인간 보기도 싫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불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50대 때는 유독 불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로. 그리고 60대 이후 60대, 70대, 80대는 제가 재판도 많이 해보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짜증나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왜 굳이 이혼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다 짜증난다고 그냥 옆에서 그냥 방귀 냄새도 짜증나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그 소리도 싫고 그냥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숨소리도 싫고 그냥 다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인간 안 보면은 뭐 재산을 다 줘도 되니까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혼 청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는 혹시 과거랑 달라진 건 좀 있나요? MZ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저도 사실 MZ세대가 아니라서 굉장히 쿨해요. 쿨하고 어떤 그 현재 생활에 굉장히 집중하죠. 우리 옛날 세대 분들은 막 저축도 해서 미래에 집도 사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참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지금 가서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만나야 되고 또 SNS의 영향이 많고 또 TV 프로그램에서 워낙 뭐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쿨하게 헤어지고 또 헤어질 때도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한다고 하고 신고를 하면 끝이거든요.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하면 끝인데 재판상 이혼은 예를 들면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MZ세대 분들은 이혼을 굉장히 빨리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이 별로 없어요. 재산 분할할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협의이혼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가 쉬워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자녀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옛날 분들은 좀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셔서 쌓인 게 많은 분들은 법정에서 꼭 싸우거든요. 당신이 그랬잖아 뭐 저 영감탱이 막 이러면서 엄청 뭐 감정이 격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MZ세대의 이혼분들은 진짜 친한 친구가 온 것 같아요. 친구가 와서 뭐 손잡고 와서 그래 이혼해 잘 지내 빠이빠이 안녕 하고 잘 지내 그래서 나중에 뭐 친구처럼 지내고 아주 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쨌든 그게 이제 약간 뭐 미국 문화처럼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MZ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맡으신 이제 재판이나 아니면 지금 사건 중에서 기상천외한 이혼 사례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있나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제가 많이 놀랬던 게 일명 크로스 불륜 사건이에요. 크로스 불륜 어떤 거냐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남 남자가 애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모텔도 가고 뭐 히덕히덕 하면서 막 즐기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야. 속으로 내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집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애나 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람핀 여자의 남편과 내 부인이 같이 그쪽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서로 몰라요. 서로 부부 동반에도 부부 동반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이면은 저 여자가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남편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 부인이랑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서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한쪽이 걸려갖고 소송을 하면서 법정에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서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죠. 그럼 서로가 각자 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직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그렇게 돼서 알게 돼갖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그 뭐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이 이제 두 쌍이 진행되는데 서로 되게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좀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가 뭐 욕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이혼도 되게 쉽게 됐어요. 뭐 다투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쌍이 이렇게 크로스 불륜했으면은, 나중에 그렇게 또 저렇게 불륜하는 사람들끼리 재혼을 하면 또 하나의 한 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처럼 그 기록상에서 나와 있었어요. 두 분의 뭐 불륜의 증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카톡 내역이나 뭐 이메일 내역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죽고 못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그런 분들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또 깨져갖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테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또 못 믿는 거거든요. 서로가 신뢰가 없죠. 네. 또 다른 건요? 또 다른 건 좀 슬픈 얘기인데 어떤 여성이 이제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났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해서 완전히 그 남자한테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들. 네,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갑자기 엄마가 나갔으니까 엄마를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슬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엄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딜 것 같아요? 엄마 사진? 영상?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혼 재판은 일반 민사 재판이랑 다르게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거든요. 변호사가 있어도 당사자 본인 출석 명령을 하면은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이혼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 본인들을 보고 싶어서 원고 피고를 다 나오라 그랬어요. 변호사 말고. 네. 그 출석 명령을 보고 그쪽 아빠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엄마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엄마가 가출한 몇 개월 만에 아들들이 그 엄마를 보러 법정에 온 거예요. 방청석에. 아니,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 이혼 재판이 원래 재판 공개 원칙이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원래 나오던 원고 피고 두 분 나와 있고 뒤에 교복을 입은 남자애들 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법정에 왜 나와요, 학생들이? 쟤네들은 나중에 꿈이 변호사인가? 판사인가? 왜 법정에 구경을 나왔지?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런 재판을 보러 왔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재판을 끝나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법정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이제 그 법원 복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깥이 보이거든요. 법원 바깥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바깥을 나가다 보니까 그 재판이 좀 일찍 끝났거든요. 보니까 거기서 교복 입은 두 아들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엄마를 막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네. 아빠랑 셋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고, 엄마 돌아오라고. 그거 보고서 되게 마음이 그랬거든요. 여성분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아들 둘이랑 아빠 셋이랑 이렇게 세 명이 졸졸졸 쫓아가면서 하는데 그 여성분은 그거를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베프의 친구를 뺏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다른 부부가 되게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화목하게 살고 있는 부부 여성이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면서도 배 아픈데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이 알고 보니까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너무 다정해 보이고. 그래서 이 남편이랑 친구랑 깨지게 하고 그 남편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좀 뭐 트러블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딱 타이밍을 잘 잡아갖고 젊은 남자들과 야, 너 남편이랑 싸웠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와인이나 한잔 하자. 내가 괜찮은 친구들 불렀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그 여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내 남편한테 그 신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싸움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갖고 막 희희낙낙하고 술에 좀 취해서 그날 약간 선을 넘었거든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증거를 남겨놓고서 그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처음에 익명으로 보내고
나중에 또 이 친구들 베프의 남편이니까 이 남편이 나 진짜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속상하다. 그랬더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또 선을 넘고. 또 선을 넘고 위로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을 뺏었죠. 근데 이게 왜 나중에 알려졌냐면은 지금 그 베프란 사람이 남편이랑 헤어질 때 결국 좀 불리한 상태에서 헤어졌거든요. 어찌됐든 자기가 바람을 핀 거잖아요. 젊은 남성이랑 놀다가 그 증거가 밝혀져서 그렇죠. 그 남편한테 그래서 그때 협의 이혼을 했는데 재산 분할을 엄청 많이 해준 거예요. 재산 분할 많이 해줘서 예를 들면 뭐 8대2 이렇게 해서 남편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그거 아니면은 다 이거 뭐 소송을 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그래서 베프는 손해보고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자기 베프랑 같이 다니는 거 본 거예요. 그때서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복수를 꿈꾸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재산분할 청구가 이러저러해서 무효다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서 저는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아이들 얘기도 나와서 요즘에는 육아 힘들어서 네. 이혼한 경우도 많다는데 실제로 어떻고? 이거 대비책 뭘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애들이 주로 한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도 다들 엄청 이제 힘들어 하니까 이게 힘들면 더 싸울 일도 많아질 테니까요. 그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사실 결혼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일 텐데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을 안 자잖아요. 초기에 잠을 안 자고 또 그 남녀가 결혼해서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 많고 또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 뭐 주로 남편분들이 많은데 집에 오면은 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든지 뭐 게임만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술 약속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이혼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이 호르몬 변화도 있고 해서 뭐랄까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평상시 그 좋았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막으려면은 제가 몇 가지 팁을 제시해 드리면은 육아에 대해서 혼전 계약서처럼 육아 계획서를 철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전에 혼전 계약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 쓰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육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분담하고 또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어디서 마련하고 이런 향후 2, 3년간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완벽하게 동의한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처음이니까 둘째부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걸 좀 문서화해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훨씬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쉽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소년 재판을 하면서 뭐 미혼모 그런 걸 체험해보기 위해서 배에다가 아기띠를 이렇게 하고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한 10kg, 15kg 정도의 무게추를 들고 하루를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야, 이게 임산부가 정말 이 임산부로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비슷한 예를 들면은 그 장애가 있는 분들 그 체험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하루 타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아도 출산 전에 두 분이 한번 그 비슷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육아 체험을 미리 해보면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라면은 그때 진행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육아를 하면서 사실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돈 쓸 일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 초기 육아가 너무 힘들 때는 가사 도우미든 육아 도우미든 도움을 좀 받고 거기에 좀 미래의 돈을 끌어와서도 거기에 좀 돈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사실 뭐 원래 헤어질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좋은 관계가 깨진다면 그건 더 손실이잖아요. 장래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끌어와서 거기에 투입하는 거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함에 있어서 또 제일 필요한 게 제가 이제 이혼 소장 많이 받아보고 또 이혼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산모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자기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부 둘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육아 도우미나 아니면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잠시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이라든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을 취하면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시기, 아이들이 대학 고3 시기, 뭐 초등학교 1학년 시기, 그때와 더불어 제일 힘든 시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힘든 시기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돈을 써서라도 이제 도우미 분들이 도움을 받든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엄마, 아빠니까. 독박 육아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독박 외벌이를 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 이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맞벌이인 거잖아요. 네. 이게 둘 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네. 퇴근 이후에 남녀가 같이 애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뭐 예를 들면 가볍게 그냥 9 to 6 네. 일했다 네. 치면.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요. 남자 혼자 일하고 여자가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판사님 의견, 판사 출신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남자는 난 아침에 9시 출근이면 뭐 그전 훨씬 일찍 일어나니까 네. 일찍 일어나 씻고 회사 뭐 힘들게 지하철이든 뭐 버스 타고 가서 회사 가서 9 to 6 하고 그다음에 뭐 회식을 좀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또 오면 한 8, 9시 되잖아요. 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네. 근데 또 애를 보려고 하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 자정까지 쉬는 구간이 없어서 막 그게 힘들다 가고, 네. 여자분들은 이제 당연히 나는 또 애를 하루 종일 보다가 당신 오면 좀 쉬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제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애만 보라 한 거냐. 네. 요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많죠. 네.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거의 정답인 의견을 제가 제시해드리면- 정답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료들 많이 봤거든요. 여성 네. 판사님들 많이 보고 출산하신 분들도 네.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법원에 나와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판사 생활이라는 게 고돼요. 막 판결문도 쓰고 또 기록도 보고 재판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분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갔다가 법원에 복귀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무실 일이 그 신생아 육아보다는 훨씬 쉽대요. 여기 잠깐 신생아 육아보단 쉽다는 예.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그 육아란 게 신생아뿐만 아니라 육아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회사 일, 뭐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보다는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9 to 6라고 해도 그 안에 점심시간 좀 여유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일하다가 사실 뭐 어. 진짜 기계처럼 9 to 6 모든 걸 다 투입하진 않잖아요. 근데 육아는 완전히 그렇게 그로기한 상태가 될 정도로 그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제가 뭐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에너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9 to 6로 100%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어느 때는 뭐 3, 40% 쓰고, 어느 때는 0으로 썼다가, 어느 때는 막 100% 가까이 쓰고 그럴 수 있는데, 육아란 건 그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전업주부가 있고, 일하는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최소한 2, 3시간은 육아를 전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 자기 전에, 만약에 6시에 돌아왔으면 2, 3시간 해도 2, 3시간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쉬어주는 거죠. 근데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육아 도우미를 구해서 남편도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에 육아 도우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고 또 아내는 또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 도우미가 퇴근했을 때는 남편이 조금 더 이제 챙겨주고 잘 때는 또 엄마가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하게 나가야지. 어쨌든 뭐 예. 퇴근 후의 시간이 한 100%가 있으면 그 중에 50%는 남자가 와서 딱 무조건 봐줘야 되고 최소한 50%는 최소한 50은 봐줘야 되고 나머지 50%는 다시 이제 또 엄마가 봐야 되는 예. 건가요? 아니면은 뭐 돈을 더 열심히 많이 벌어서 퇴근 시간 이후에나 일과 시간에 좀 해방을 시켜주면은 그게 상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현명한 대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MZ세대 분들은 생활비 각출 많이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 케이스도 있고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이혼 소송 재판을 하다 보면은 재산 분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 시대 때는 재산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재산인데도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굉장히 흔해요. 아주 예전에는 모든 부동산이 또 남자 명의로 많이 됐었는데 또 요즘에는 여성분 명의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수입도 계속 서로 혼용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요즘에 MZ 트렌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도 맞고 또 사실 제가 봐도 이 부부가 너무 경제가 혼합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거에 내가 만약에 부인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그 돈이 다 결국에는 그 부인이 관리하는 그 계좌에서 나와요.
그럼 뭐 부인한테 뭐 좋은 백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굉장히 아끼는 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분도 좀 그럴 테고 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이게 공동 계좌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조금 이게 진짜 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더라도 어떤 일정 포션의 생활비, 이제 뭐 주거비, 렌트비와 뭐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 또 이렇게 집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들어가는 걸 한 달에 얼마로 하고 거기서 이제 각출을 해서 그걸 쌓아놓고 그걸 하고 나머지는 약간 데이트하듯이 이제 부부예요. 우리 둘이 부부래도 자기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계좌에서. 그걸로 이제 뭐 밥도 한번 싸고 오늘은 오빠가 싸. 오늘은 내가 잘했으니까 당신이 한번 싸. 이렇게 하면 좀 신선한 느낌도 들고 또 선물 같은 것도 자기 그 개인 계좌에서 나와야지 뭔가 의미가 있지. 그거를 너무 혼용해버리면 한마디로 다 무조건 합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군요. 네, 그게 좀 매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지금 생활비 각축하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연봉, 자산 그것도 몰라. 그건 알려줘야죠. 네, 그거는 사실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실제 이혼 재판 하다 보면은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저는 궁금한 게 내 남편, 내 와이프 연봉과 자산을 모르면 도대체 그건 누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나는 저 사람 월급도 정확히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 벌고 있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래 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숨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재산 분할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재산이 어느 계좌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게 아까 각출하는 문화가 괜찮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따른 공평한 각출이어야지. 그쵸? 뭐 1억 벌고 2천만 원 버는데 똑같이 뭐 300씩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게 공평한 거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하는 게 맞죠.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1억이고 2천이면은 여기서는 뭐 500 내면은 저는 100 내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맞춰주는 것도 피로감이 들 수 있다 했잖아요. 여자든 남자 한쪽이 월에 1,000만 원 벌어와. 이쪽에는 200을 벌어와. 그리고 50%씩 각출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200을 벌어 온 사람이 1,000만 원 벌어 온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감사의 그런 뭔가 표현이라든가 이거 없이 왜 나도 50% 너도 50%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면 그 1,000만 원을 벌어 온 사람이 50% 해주기 싫을 것 같아.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제 각출하는 분들 많이 보면은 그게 이제 똑같은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좀 드물고 또 완전한 비율대로 하는 경우도 드물고 정액과 비율의 그 중간 정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뭐 소득이 진짜 굉장히 10배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은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비율대로 나면 사실 그 사람이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고마워하면은 다행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예를 들어 남녀가 뭐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남자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생색을 내는 것 또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나 맞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것도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부부 생활 오랫동안 잘하려면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뭐 아침에 커피를 한번 내려다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보 너무 고마워. 이거 당신 때문에 아침을 잘 시작했네. 이런 느낌의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 뭐 5배, 10배의 생활비를 각출하는 그 사람한테는 아침마다 인사해야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5배, 10배 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또 어딘가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사실 돈이 뭐 사람들이 그냥 많은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 출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출산 포기도 이혼 사유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 출산 포기 자체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출산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모가 되고 아이를 임신했다 출산하는 과정이 자기 몸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산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헌법상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부관계의 신뢰관계 위반으로 해서 파탄 사유는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두 사람이 혼인 전부터 계속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자녀 둘 정도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했고 뭐 혼전계약서까지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싹 바꿔서 아 나는 내 몸이 중요하니까 출산 못해. 이런 경우에는 출산 포기 자체가 이혼 사유라기보다 부부간의 신뢰관계 위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네.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판례에 있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무정자증이에요. 아니면은 뭐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의 몸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신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갖고 결혼하면은 그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출산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려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전계약서에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우리는 딩크적으로 더블 인컴 노 키즈 맞죠? 더블 인컴 노 키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막 나오고 네.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서로 이제 혼전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어느 일방이 갑자기 애 낳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혼 안 당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혼전계약서에 두 사람 사이에 우리는 애를 좀 꼭 낳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 이런 게 기재돼 있으면 그 자체를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혼전계약서를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신뢰관계에 위반한 증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로 어느 정도 분쟁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출산이랑은 사실은 또 뭐 계획해서 놓기도 하지만 계획 없이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낳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엔 젊은 분들 또 섹스리스 부부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합의 없는 작가님 역시 정확하시네요. 합의가 있는 섹스리스가 요새 너무 많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합의했는데 둘이 우린 플라토닉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둘 다 성욕이 엄청 강해서 만나면 스파크가 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한쪽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한쪽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법에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동거 의무 안에서 성적 교섭 의무라는 게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성관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성관계를 완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은 매일 하고 싶대. 근데 내가 피곤해서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은 좀 뭐 감기 걸렸는데 그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몇 번 거부한다고 당신은 성교 거부했으니까 이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대체적인 판례를 보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권유를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건강에 문제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은 그거는 성적 교섭 의무 위반이고 동거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요.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뭐 노인이 된 분이 뭐 그렇게 자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이 받아들여줄 필요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좀 신체적으로 좀 그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성인분들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성관계가 하면 좀 아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 기준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어떤 뭐 병원에서 그런 걸 진단했다면은 그 성교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섹스리스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성교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럼 쉽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둘 다 정상이에요, 신체적으로. 그런데 섹스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런 의무가 있죠. 자기가 결혼을 했다면은 사실 소궁합이나 그런 성관계 이게 부부 생활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부만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거든요. 뭐 부부가 다른 데서 그런 성적 만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적으로 둘만 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너무 별다른 이유 없이 안 하는 거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제가 보기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그렇게 거부하는 거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예.